손흥민이 따는 토트넘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리더십의 공백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토트넘은 첼시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제드 스펜스, 우도기 그리고 주장 반더벤이 감독 토마스 프랭크를 무시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죠. 스펜스나 우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반더벤은 지금 팀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주장 원정 시적 건넨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크 감독이고요. 때문에 이 장면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리더십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죠. 한편 손흥민은 미국 LA로 팀을 옮겨서 데뷔 시즌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기에 선제골까지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그리고 토트넘 역시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큰 틀로 봤을 때는 다시 챔스권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시즌 17위였던 걸 생각하면 확실히 반등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시즌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과연 어떻게 반등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의 공백이 없는 걸까요? 오늘은 손흥민이 없는 이 토트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라커룸 기강 문제는 이미 페드로 포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챔스에서 모나코전 직후 포로가 인터뷰를 통해 지금 라커룸에서 우리 정신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라면서 팀 내 분위기를 밝혔었고, 프랭크 감독 역시 손흥민의 부지에 대해 기자가 질문을 하자 분명히 팀에 영향이 있다고 인터뷰했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리그 17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낸 토트넘이었지만 막상 선수단 내에서 라커룸 내 잡음 거의 안 나왔단 말이죠. 결국 손흥민을 주축으로 팀원들이 모여서 유로파 우승까지 만들어냈던 거고요. 하지만 팀의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이 빠지다 보니까, 또 동시에 기존 주장인 로메로와 메디슨이 모두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리더십의 공백이 너무나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러니까 지금 손흥민의 벽화, 더 나아가서 동상 건립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단순히 손흥민이 팀의 골잡이 에이스를 넘어서 토트넘 내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을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올해 토트넘 MD 매출이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손흥민의 유니폼 역시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구단별 유니폼 최다 판매 선수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전히 손흥민이 판매량 1위라고 해요. 심지어 손흥민이 떠났기 때문에 공식 유니폼은 없지만 손흥민이 컬렉션으로 만든 특별 유니폼은 물론이고 티셔츠와 후드 같은 다양한 굿즈들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토트넘 팬들도 이걸 기념해서 많이 사고 있고, 여전히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이 상품이 꽤나 인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은 좀 어떨까요? 피터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토트넘 팬은 아니에요, 손흥민 팬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 초반 쿠팡 플레이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별 시청 순위를 공개했었는데 토트넘이 무려 14.3%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쿠플이 유튜브에 올리는 하이라이트 조회수도 토트넘이 다른 빅6의 팀들보다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의 인기가 많이 하락할 거라고 했지만 막상 보여지는 지표는 토트넘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감정 전이 효과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입는 옷, 타는 차, 그와 관련된 사물조차 모두 긍정적으로 여기는 현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는 이유도 바로 이 효과에서 비롯되었죠. 문제는 지난 시즌 토트넘 하면 우승 못하는 팀, 손흥민의 족쇄 같은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 베일도 해리케인도 못했던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면서 손흥민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손흥민이 이런 서사를 거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도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헤어졌어도 가끔 전애인 SNS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붙어있다가 없어지면 주말마다 봤었는데 요즘 잘하고 있나? 이렇게 챙겨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 박지성 유이 팬들이 바로 맨유 팬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토트넘과 손흥민의 아름다운 이별은 토트넘 자체에서도 꽤나 큰 의미가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 베르바토프, 모드리치, 베일, 케인 같은 스타들이 모두 떠났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만은 끝끝내 남아서 트로피를 따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니까 토트넘 트로피 딸 수 있네? 우승 가능성이 좀 있는 팀이네? 이런 자극을 조금이라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끝나고 손흥민 이외의 주요 선수 이탈이 거의 없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경기 외적 이외의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공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토트넘 현재 9라운드 기준으로 리그 최다 득점 1위와 최소 시점 2위를 기록 중이에요. 딱 스탯만 놓고 보면 어때요? 야, 프랭크 감독 진짜 잘하는데? 왜냐면 지난 시즌 65골 실점했으니까. 자, 프랭크 감독 스타일 어때요? 일단 수비를 탄탄하게 해놓고 다이렉트한 공격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더 홈보다 많죠. 또 지난 포스테코글루 체제보다 경기당 패스와 찬스 메이킹 횟수는 줄었지만 프랭크 감독 밑에서 평균 크로스 횟수와 슈팅 전환율이 더 높아졌어요. 이 데이터를 해석하면 어때요? 확실히 토트넘이 속
속공을 통해서 빠르게 박스 안으로 볼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좋은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공격진입니다. 진짜 재밌는 게 리그 최다 득점 1위인데 기대 득점 값은 리그 11위거든요. 또 현재 토트넘 최다 득점자도 센터백 반더벤이에요. 2위가 자책골이고 2골 이상 득점한 공격진이 히샬과 브레넌 존스밖에 없다고요. 박스 안에 붙여도 공격진이 골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까 팬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프랭크 감독 체제 내에서 손흥민이 있었다면 훨씬 더 잘 중용했겠는데 하필 또 LA 가서 너무나 잘하니까 아쉬움이 너무 남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의 공격 에이스는 손흥민이었잖아요. 팀 최다 공격 포인트는 물론이고 케인이 떠난 이후에는 찬스 메이킹까지 도맡았다고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 큰 통나무를 짊어지던 선수였는데 손흥민이란 미들맨이 없어지니까 중심을 잡아줄 만한 공격수가 현재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지난 시즌 주전 공격수였던 솔랑케, 쿨루셉스키, 메디슨 모두 부상으로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데려온 선수들이 비록 사비뉴 영입 실패했어도 마티스텔 완전 영입했고요. 쿠두스 데려왔고 사베 시몬스 데려왔고 콜로무아니까지 임대했죠. 그래서 실제로 야심차게 영입한 쿠두스는 이미 프리미어리그는 적응해 있으니까 우측 윙으로 뛰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팀 내 에이스로 등극하면서 이전 공격진에선 거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이미 9경기 나와서 어시스트만 4개니까 완전 쿠두스 해준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다른 선수들이 너무나 애매해요. 오도베르와 텔은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고 무한이는 경기 핏이 아직 올라오지 못했죠. 여기에 솔랑케가 부상이니까 지금 주전으로 히살이 나오는데 이번 시즌 9경기에 나와서 득점이 3개밖에 없다고요. 지금 대놓고 프랭크 감독 인터뷰에서 결정력 부족하다고 완전 찍혔잖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빌런은 바로 사비 시몬스입니다. 이 리버풀 비르치에 갈아서 그렇지 진짜 애들 심각해요. 이번 시즌에 11경기 나와서 어시스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훈련장에서는 맨날 득점 세레머니 연습하더니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르치와 비슷하게 지금 시몬스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기에는 그 공간에 프리미어리그에선 내주지 않고 있고 자연스럽게 경합 밀리거나 시야가 좁아지면서 턴오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죠. 비르치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결국 지난 시즌에 공격을 풀어주었던 메디슨, 손흥민이 없다 보니까 쿠두스 혼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프랭크 감독이 중원에 팔리냐와 벤탄쿠르, 투볼란치를 선호하잖아요. 두 선수 모두 수비와 경합엔 장점이 있지만 결국 빌드업 할 때 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크거든요. AS 모나코와의 챔스 경기에서 토트넘이 슈팅을 21개나 허용했었어요. 이때 비카리오 아니었으면 진짜 졌을 텐데 여기서 팔리냐 벤타쿠르 조합이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진 패스를 넣으면서 상대 라인을 깨기보다는 수비진에게만 패스하면서 소극적인 경기를 펼쳤었고 팔리냐는 특히 20번 자리의 베리발보다 골키퍼인 비카리오에게 더 많은 패스를 줬다고요. 그리고 사실 비카리오도 감각적인 선방 능력 너무나 큰 자산이죠. 하이라이트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밑이 약하니까 빌드업 할 땐 정말 볼 전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실수들도 있으니까 안정감면에서 좀 아쉽고요. 물론 지금 토트넘이 드라고신, 벤 데이비스, 로메로, 그레이, 포타, 우두기, 비수마, 메디슨, 콜루셉스키, 솔랑케까지 대부분의 주전들이 부상이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과는 챙기고 있고 또 공격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시즌 초반의 성적이 후반까지 갈리란 보장은 사실 없는 거죠. 경기력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당장 어때요? 쿠두스가 전진, 돌파, 운반 혼자 다 하니까 과부하를 계속 바뀌게 됐고 이젠 턴오버가 좀 늘어났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러다가 쿠두스 부상으로 누워버리면 어떡해요? 늘 잘 나가던 토트넘의 문제가 뭐였어요? 주전들 갈리니까 중반부에 몇 명씩 다치고 이 주전과 후보들의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후반기엔 늘 경기력이 부진했잖아요. 결국 이번 시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즌 초반만 보고 토트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장 밖에서도 가장 달라진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번 시즌 손흥민과 함께 팀을 떠난 사람 바로 토트넘의 왕 다니엘 레비입니다. 레비는 회장 부임 당시에 8천만 파운드였던 구단 가치를 무려 26억 파운드로 끌어올린 21세기 토트넘의 아버지잖아요. 축구 외적으로도 어땠어요? 콘서트, NFL, F1 같은 이 메가 이벤트를 연 30회까지 열 수 있는 새 구장을 지었고 토트넘이 이제는 자생 가능한 구단으로 만들어놨죠. 훈련 시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로메로나 무하니 같은 선수들이 와서 시설 퀄리티가 이적 결정이 이유였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루아침에 레비 회장이 경지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훈련장 출입을 바로 금지당해서 레비의 짐을 모두 벤에 실어서 내보냈다고 했죠. 무려 25년 동안 토트넘을 지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근본적인 경질의 이유는 바로 루이스 가문의 세대 교체였습니다. 구단주 조 루이스가 자신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지금은 딸 비비안 루이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죠. 문제는 레비가 잦은 사임하는 이 과정에서
상황에서 자신들의 측근들이 모두 해고되었고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후에 지속적인 실패 책임까지 레비에게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채운 인물이 바로 비비안 루이스의 측근 피터 체링턴이에요. 자, 그리고 루이스 가문이 이 레비를 밀어낸 표면적 이유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리그 17위, 강등과 바로 위에서 시즌을 마쳤었죠. 유로파 우승으로 체면은 세웠지만 리그 성적은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잘렸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데려왔던 사람 누구예요? 레비였죠. 루이스 가문이 이랬던 거예요. 아니, 새 구장 짓고 돈 잘 버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성적은 왜 계속 꼬꾸라집니까? 여기서 레비가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구단 지분 10%, 약 4억 파운드를 매각해서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루이스 가문이 막죠. 아니, 나 토트넘 안 팔 거야. 즉 어땠던 거예요? 구단주 조 루이스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루이스 가문은 더 이상 레비는 통제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결국 지난 4월 루이스 가문은 아스날 출신의 CEO 비나의 벤카테삼을 영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레비의 권한을 조금씩 분산시키고 그의 팔다리를 자르려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포스테코글로 떠났죠. 레비의 측근들도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4일날 공식적으로 그가 해임됐던 거예요. 심지어 아내 트레이시까지 같이 퇴사당했잖아요. 결국 정치 싸움에서 진 거죠. 이제 토트넘은 레비 원맨쇼에서 좀 벗어나서 CEO 중심의 분권형 경영체제로 탈바꿈했습니다. 벤카테삼이 실무를 총괄하고, 그리고 여기에 파라티치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정 시장 업무를 전처럼 수행하고 아카데미아 스카우팅 업무는 랑기가 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기업처럼 운영되는 토트넘 2.0이 시작한 겁니다. 네, 오늘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떠난 지금 토트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기 내 외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봤는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가 기브미 스포츠에서 뽑은 토트넘 역대 베스트 11에도 포함되었고, 또 본인도 얼마 전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런던 돌아가서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밝혔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겨울 손흥민 선수는 과연 다시금 토트넘 하스퍼로 가서 마지막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과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